주택관리사 기초 용어에 대한 영상인데요. 양이 많아 보여가지고 일단은 회계 원리 관련 기초 용어를 보면서 읽어보기도 하겠습니다. 화면을 이제 내려보겠습니다. 회계 원리는 1차 과목이고요. 용어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같이 보면서 전자음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용어가 가중평균법이죠. 가중평균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중평균법. 상품 판매 시 과거에 매입하였던 상품이 섞여서 평균적으로 팔려나갔다고 가정하고 기초 재고자산과 회계기간 중에 매입 또는 생산된 채 고자산의 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재고 항목의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법이다. 이 경우 평균단가의 계산은 기말 시점에 주기적으로 계산하거나 총평균법, 매입 또는 생산할 때마다 계산 이동평균법 할 수 있다. 지금 줄 맞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읽는데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 기초의 보통 주식수에 회계기간 중 취득된 자기 주식수 또는 신규 발행된 보통 주식수로 각각의 유통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한 보통 주식수이다. 뭔 말인지 1도 모르겠네. 회계 원리 자체가 좀 용어도 참 어려운 것 같네요. 어쨌든 이거는 그냥 읽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발음이 좀 부정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초의 유통보통 주식수에 회계기간 중 취득된 자기 주식수 또는 신규 발행된 보통 주식수를 각각의 유통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한 보통 주식수이다. 그래도 듣기에는 이게 나을 것 같고요. 제가 줄맞춤을 잘 해보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감가상각 읽어보겠습니다. 자산의 감가상각 대상금액 또는 상각 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 연수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은 감가상각을 대신해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감가상각과 상각은 같은 의미를 갖는다. 감가상각과 상각은 같은 의미라고 하네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그냥 계속 귀에다가 갖다 붙이다 보면 귀에 달라붙겠죠. 다음입니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 짧으니까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 시 잔존 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그렇고요. 거래의 이중성.
기업 재산의 증감 변화를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나누어 이중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는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 하변하고 대변. 하변이 왼쪽이죠. 대변이 오른쪽이고, 그 위에 뭔가 항목이 있으면 T자 항목, T자라고 하던데. 공부 좀 해보신 분은 약간 아시겠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결산, 수정, 분계. 짧은 건 그냥 제가 읽고요. 결산, 수정, 분계는 기말, 결산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발생주의를 반영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분계이다. 딱 들으니까 아시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경영 성과. 이거는 좀 알 것 같네요.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금액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설명을 읽어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한번 읽거나 들어보는 걸로 의의를 두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기업. 계속기업은 뭡니까? 좀 기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개념 체계에서 유일한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으로 일반적으로 기업은 계속 기업이며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설명은 어렵지는 않네요. 기업은 일반적으로 계속 기업이고 영업을 계속 할 것 같고 그런 가정을 해놓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를 계속 기업이라고 한다. 네, 이거는 좀 상식선에서 좀 그래도 좀 쉬운 용어가 아닌가요? 네, 다음 계정. 계정은 뭘까요? 회계상 거래를 성격별로 분류하여 기록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기록하는 장소가 계정이라고 합니다. 네,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장 건물이나 기계 장치의 감가상각비와 수선 유지비 및 공장 관리비처럼 생산량과는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간접 제조 원가를 말한다. 감가상각비와 수선 유지비, 공장 관리비처럼 생산량과는 상관이 없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간접 제조 원가를 말한다. 이게 고정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관리회계. 관리회계는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이다. 쉬운 말인 것 같고요. 금융상품, 이거는 모를 수가 없겠네요. 거래 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 상대방에게는 금융부채나 지분 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약간 어렵게 보이는데 어쨌든 금융 상품이었습니다.
자, 금전 대차 거래. 금전 대차 거래는 대여자는 채권자인데 대여자가 차입자는 채무자, 차입자에게 현금을 대여해주는 거래를 말하며 이 경우에 채권자는 이후에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채무자는 이자 비용이 각각 발생한다. 채권자는 이자 수익, 채무자는 이자 비용 이런 게 발생한다. 자, 다음은 기본 주당 이익. 기본 주당 이익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기속되는 특정한 회계기간에 단기 순손익, 분자라고 하네요. 그거를 단기 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 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 이게 분모고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아, 진짜 어렵다 말이. 그렇죠? 들으면서 1도 이해가 안 되는 아주 생소한 그런 용어인 것 같습니다. 기본 주당이 어쨌든 한번 들어본 걸로 의의를 두겠습니다. 자, 기타 포괄 손익. 이건 아까 강의 보면서 봤던 용어 같습니다. 다른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 항목, 재분류 조정 포함, 비용 항목을 포함한다. 아, 어렵네요. 뭔 소린지. 네, 어려우면 넘어가야죠. 어차피 공부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익숙해질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기타 포괄 손익의 누계액이 뭔지 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죠. 기타 포괄 손익의 누계잔액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되는 과목으로는 자산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익 등이 있다. 아까 그 기타 포괄 손익의 누계잔액이라고 하고요. 이런 과목이 있나 봅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내부 정보 이용자 그러면 내부니까 요건 좀 이해가 되네요. 경영자가 있을 수 있고 종업원이 있을 수 있고 설명을 보면 기업 내부에서 그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모든 의사결정자들을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한다. 요거는 제가 거의 100%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본 건데요. 단기 순이익. 경영활동의 최종적인 결과로서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다.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게 단기 순이익. 이렇게 계산한다. 요건 수업을 들어서 그런지 약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또 어려운 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좌액은 어려운 거 나왔죠. 회사가 수표를 통해서 현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맡긴 예금이다. 수표의 발행은 당좌예금이 감소한다.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 감소하게 된다. 일단 말 그대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어려운 게 나오면 당좌자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쨌든 이 회계원리 다음에 이제 민법이나 뭐 그런 다른 과목은 용어가 회계원리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 좀 기대를 살짝 하게 되네요. 회계원리 너무 용어 자체가 어려운 것 같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기니까 또 전자음성으로
당좌 자산이란 무엇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성이 가장 높은 자산으로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기간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자산, 매출채권, 성급 비용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뭔 소리야 이거. 유동자산, 유동골뱅이도 아니고 유동자산, 현금성이 가장 높은 자산, 그게 당좌 자산인가 봅니다. 네, 이해는 전혀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또 어려운 거네요. 어려운 게 나왔네요. 대차 평균의 원리. 대차 평균의 원리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서 그런지 또 살짝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거래의 이중성에 의하여 기록을 하게 되면 차별, 왼쪽 합계는 대변, 오른쪽 합계와 항상 일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원리에 따라 복식 부기는 회계 기록의 정확성을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다. 대차 평균의 원리. 대차 평균의 원리 자체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외우고 있죠. 지금 차변이 왼쪽이다. 대변 큰 거 아닙니다. 대변은 오른쪽. 요거는 항상 외우고 있고요. 요 차변과 대변 합계가 일치하는 게 이제 거래의 이중성은 아니고, 어쨌든 왼쪽과 오른쪽은 합계가 항상 일치한다, 뭐 이렇게 저는 대충 알고 있고요. 회계 기록의 정확성을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마감 분계. 모든 손익계산서 계정의 잔액은 결산 시에 임시적으로 설정되는 집합 손익 계정에 대체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이때 계정 간 대체를 위한 분계를 말한다. 이건 또 뭔 소린가요? 참 어려워요. 손익계산서 계정에 관련된 무슨 용어 같고요. 한번 읽었으니까 넘어가야죠. 오랜만에 아는 게 나왔네요. 매출. 수익 항목으로 판매 수량의 판매 단가를 곱한 금액이다. 판매 수량의 판매된 개수의 구입 단가, 산 가격을 곱한 금액이다. 쪼꼬바를 10개 팔았으면은 쪼꼬바가 1,000원이면은 10,000원이죠.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매출 총이익, 이건 뭘까요? 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매출 원가는 기초 재고와 단기 순 매입액을 더한 거에서 기말 재고를 뺀 게 매출 원가라고 하네요. 순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겠죠. 나온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무형자산.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독자적으로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으로 특허권이 있고요. 실용신앙권이, 이런 것들을 포함한 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 등이 있다. 이건 뭐 대충 이해가 되네요. 다음은 또 어려운 거 나왔네. 발생분계. 발생분계가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보거나 들으시는 분은 한번 들으시고 그냥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이제 제대로 용어를 머릿속에 단단하게 이제 나중에 다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당해 회계 기간에 수익이 실현되거나 비용이 발생하였지만 현금 수취나 현금 지급이 미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기록되지 않는 수익 또는 비용을 당해 회계 기간에 인식하기 위한 결산 수정 분계를 의미한다. 일단 제가 봐서는 현금 지급이 미래에 이루어지지 현금 지급 현금 흐름이 미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기록되지 않은 수익 또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당해 회계 기간에 인식하기 위한 결산 수정 분계를 발생 분계라고 한다. 딱 지금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읽어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발생주의는 거래를 인식할 때 현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시점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가 보네요. 보고기간, 회계기간.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이 영업하는 동안의 기간을 인위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이 인위적으로 구분한 기간을 보고기간 또는 회계기간이라고 한다. 이건 어느 정도 평범한 용어 같고요.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간접 재료 원가나 간접 노무 원가처럼 생산량에 직접적으로 비례하여 변동하는 간접 제조 원가를 변동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한다. 이것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복식국이란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와 수익, 비용의 발생 내역을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각각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이렇게 나눠서 이중으로 기입하는 방식이 복식국이다. 분계, 회계거래가 어느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그 계정 과목의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 어느 쪽인지 얼마의 금액을 기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아직까지는 딱 분계가 머릿속에 쏙 들어오진 않는데 점점 친해질 것 같습니다. 자, 분계장은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다. 회계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무적 거래의 모든 내역을 보여준다. 아주 좋은 거네요. 모든 내역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분식회계 이거는 뉴스, 드라마,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죠? 분식집이 아니겠죠. 분식집은 아니고 그냥 분식회계. 기업이 재무상태나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역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서 계산하는 등 회계 자료를 조작하는 것을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충 알고 있었죠. 다음 비유동부채. 정상 영업주기 보통 1년인데 이후에 지급기한이 도래하는 빚 갚아야 되는 부채로 유동부채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비유동부채라고 한다. 유동부채가 있겠네요. 비유동자산은 상대적으로 자산의 전환 속도가 느리고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다. 일반적으로 결산일로부터 정상 영업주기 보통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데 유동자산의 분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당연히 유동자산도 알고 있어야겠죠. 사채 액면금액. 사채의 표면에 만기일에 상환하기로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발행회사는 만기일에 사채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것도 대충은 알겠습니다. 상계. 이거는 민법 용어 같고요.
이건 이해가 잘 될 것 같네요. 계약 등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당해 채권자에게 받을 금액으로 충당함으로써 결제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충당해가지고 결제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걸 상계라고 한다. 설명을 읽어보니까 살짝 어렵네요. 상품 매매 기업, 이미 완성된 재화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거래를 주된 영업으로 수행하는 기업. 이런 기업을 상품 매매 기업이라고 한다.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 같고요. 선입 선출법. 먼저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 자산이 먼저 판매가 되고 결과적으로 기말에 재고로 남아있는 항목은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된 항목이라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오케이. 손상차손. 자산의 장부 금액이 회수 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 회수 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 금액. 오케이. 수익성 비율.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기업 활동의 결과를 집약한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재무 비율. 이거를 수익성 비율이라고 합니다. 수정 후 시산표. 시산표. 무료 강의 보면서 많이 봤던 용어죠. 수정 후의 시산표. 수정 전 시산표에 수정 전 시산표에 결산 수정 분계를 반영한 시산표를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한다. 수정 분계를 반영하면 수정 후 시산표가 된다. 오케이. 수표. 수표 모르는 사람도 있나?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뭐 초등학생 이상이면 다 알죠, 이거. 발행인이 지급 위탁을 받은 은행에 대하여 수취인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을 말한다. 따라서 수표를 받은 회사는 수표에 제시되는 은행에 제시하면 바로 현금으로 교환될 수 있으므로 현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수표에 이렇게 오묘한 뜻이 있었네요. 수표를 일단 발행하는 사람은 이제 발행인이라고 하고요. 일단 은행에 위탁을 하게 되고 이제 수취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일 텐데 나중에 수취인이 정해지면 그 수취인에게 금액을 지급할 것을 은행에 위탁하는 은행에서 받은 증권이다. 따라서 수표를 받은 회사는 회사가 수표를 받은 경우에 제시되는 은행에 제시하면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현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순공정가치.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순공정가치이다. 공정가치가 더 큰 건데 거기서 처분 부대 원가를 빼면 순공정가치. 당연한 말이네요. 순실현 가능 가치.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 가격에서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예상 원가, 예상 판매 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재고자산의 판매를 통하여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는 순매각 금액을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한다. 그렇게 말한다 라고 합니다. 되게 어렵네요. 자, 시산표는
가중 회계 처리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결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총 계정 원장에 기록된 모든 계정 과목의 금액을 한 곳으로 모은 표이다. 이거는 뭐 시간만 좀 지나면 아주 그냥 쉬운 용어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표. 시장 이자율. 일반 투자자들이 사채에 투자하는 대신에 다른 곳에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말한다. 그러니까 옆집 순이 엄마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겠죠. 가로치고 표시 액면 이자율.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이자 지급일에 발행하기로 사채 표면에 표시한 이자율을 말하며 표시 이자율 또는 액면 이자율이라고 한다. 표시가 액면이다. 오케이. 어음이라는 건 어음도 많이 들어봤고요. 이거 엄청 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음은 신용을 기본으로 하여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어음의 발행자가 어음의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에 조건 없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을 말한다. 따라서 상품을 매입하고 당사가 발행하면 어음상 채무가 생기므로 지급어음 매입채무이고 타사가 발행한 어음을 수취하면 어음상 채권이 생기므로 받을 어음 매출채권으로 각각 회계 처리한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유통되는 용어 같은데 회계 용어로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어렵네. 이게 뭔 소리죠? 한국말로 말해줘도 잘 못 알아듣겠네요. 지급 어음 매입채무, 받을 어음 매출채권.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된 이익으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이며 영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근거가 된다. 영업주기,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 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그게 영업주기다. 또 어려우면서 또 설명이 무지하게 긴 게 나왔습니다. 기업과 이해관계에 없는 공인회계사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함으로써 이해 당사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부이해 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일부 주식회사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네. 좀 전의 설명은 외부 감사 제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우발부채. 다음에 동그라미 1 또는 동그라미 2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동그라미 1.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가 포함된 용어가 우발부채죠. 동그라미 2번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아니하는 현재 의무. 더럽게 어렵네. 죄송합니다. 너무 격한 말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우발부채에 대해서 저 말고 다른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 2.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당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아니하는 현재 의무. 야, 2번 들어갔는데 진짜 하나도 모르겠네. 야, 법원에서 뭐 우발적 범행은 들어갔는데 우발적 부채인가? 우발부채. 아무튼 뭐 다음에 뭐 기본서나 문제풀이 하다가 나오겠죠. 그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다시 보겠습니다. 우발이 또 나왔네. 이거 역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발 자산이라고 합니다.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을 말한다. 우발 자산은 잠재적 자산이고. 오케이. 유동부채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정산영업주기 보통 1년 이내에 지급기한이 도래하는 부채를 말하며 유동부채 분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정상 영업주기가 보통 1년인데 이 기간 이내에 지급기한이 도래하는 부채. 일반적인 부채 같네요. 유동성 비율. 계산 기호가 있어서 잘 읽을지 모르겠는데 해보겠습니다. 단기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재무 비율로서 흔히 단기 채무 지급 능력 비율이라고도 한다. 유동성 비율에는 유동 비율,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와 당좌 비율, 당좌자산 나누기 유동부채가 있다.
오, 스마트하게 읽어버렸네요. 유동성 비율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 이건 뭐 공부하면서 뭐 익히는 수밖에 없죠. 자, 유동자산, 유형자산, 유효이자율, 유효이자율법, 이연분계, 이런 거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유동자산은 뭐냐?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르거나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다. 일반적으로 결산일로부터 정상영업 주기, 보통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며 유동자산의 분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유동자산이었고요. 유형자산은 뭔지 읽어보겠습니다. 제품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장기간 1년 이상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을 말하며 토지, 건물, 비품,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등을 포함한다. 네, 잘 들으셨죠? 유형자산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든 먹고 있어가지고. 이거 짧네. 유효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이 사채 발행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이자율이 되므로 회계에서는 유효이자율이라고 부른다. 시장 이자율을 회계에서는 유효이자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유효이자율법,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집합, 이런 것들의 상각 후 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유효이자율법. 엄청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연분계라고 합니다. 이연분계. 당해 회계기간 또는 그 이전에 이미 현금 수취나 현금 지급이 이루어져 수익 또는 비용으로 기록되었지만 기말 현재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수익이나 발생되지 않은 비용을 당기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다음 회계기간으로 넘기는 결산 수정 분기를 말한다. 용어도 어렵고 그 용어에 담긴 뜻도 엄청나게 어려운 이연분계였습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이익 중에서 사회에 유출되거나 자본금 계정에 대체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부분을 의미한다. 와, 양이 되게 많네요. 근데 저는 일단 시작하면 끝을 보기 때문에 영상이 좀 길어지더라도 끝을 보겠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읽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외감법에 적용 대상 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지 않는 기업이 적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일반 회계 기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고, 자기 검증기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거래는 차변과 대변이 항상 일치한다.
그러나 일치하지 않는다면 기록이나 계산상 오류나 탈루가 있음을 자동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기능을 복식보기의 자기 검증 기능이라고 한다. 자기 검증 기능이었습니다. 자본은 뭘까요? 자본은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에게 귀속될 소유자 지분을 의미한다. 자본금은 우선주 자본금, 보통주 자본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한 주당 액면 금액에서 발행 주식 총수를 곱하여 산출된다. 자본 변동표, 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할 소유자 지분의 변동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재무보고서이고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자본 변동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증자, 감자 등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자본 조정, 자본의 성격이 결정되지 않은 임시 항목이다. 자본 총계에 가감하는 형식으로 기재가 된다. 자산의 재평가금액,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재평가일 이후의 감가상각 누계액, 손상 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잔부 금액으로 공시하는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외부로부터 매입하여 재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상품, 토지, 기타 자산 및 완제품과 생산 중인 제공품을 포함하며 생산에 투입될 원재료와 소모품을 포함한다.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이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에서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였습니다. 재무비율, 재무제표, 요거 다들 아시죠?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두 개 이상의 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재무비율, 그 그래프 같은 거. 즉, 경제적 의미와 논리적 관계가 분명한 재무제표의 한 항목을 다른 항목에 대한 상대적 비율로 나타낸 것을 재무비율이라고 합니다. 재무상태, 재무상태는 기업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했고 어느 곳에 투자하여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재무상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성된다. 거의 재무상태표, 일정한 시점에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태적 재무보고서이다. 이게 재무상태표. 재무제표, 기업이 회계기간 동안 수행한 경영활동의 결과를 간결하게 요약한 재무보고서를 말한다. 재무제표에는 기말 재무상태표, 기간 포괄손익 계산서, 기간 현금 흐름표, 기간 자본 변동표, 주석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그리고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기업 외부에 존재하는 투자자, 채권자, 소비자, 환경단체, 일반 대중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측정 또는 보고할 목적으로 하는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재분류조정, 단기 또는 과거 기간의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으나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을 말한다. 이것이 재분류 조정. 전기, 일렉트릭 아닙니다. 회계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한 후에 이를 총 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그 과정을 전기라고 합니다. 전환 원가, 재고 자산의 전환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 등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와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발생하는 고정 및 변동 제조 간접 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이게 전환 원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제조기업, 제조 활동을 통해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주석,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나오는 그런 주석하고 좀 다를 것 같네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및 현금 흐름표에 표시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제공된 정보, 추가 정보네요. 주석은 재무제표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며 재무제표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뭔가 추가 정보 이런 느낌입니다. 주석이었습니다. 자, 지분법. 잠깐 좀 힘들어서 다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지분법은 무엇이냐? 투자 자산을 최초의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지분을 해당 투자 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 처리 방법이다. 투자자의 당기 순손익은 피투자자의 당기 순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좀 전에 지분법이었고요. 자, 진행 기준은 계약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계약 수익은 특정 진행률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한 계약 원가에 대응되며 그 결과로 공사 진행도에 비례하여 수익, 비용 및 이익이 보고된다. 진행 기준이었습니다. 차손, 광의의 비용 정의를 충족하는 그 밖의 항목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 일환이나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치읓이니까 거의 끝났네요. 끝까지 한번 마무리 잘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차손이었고요. 차익은 무엇이냐? 광의의 수익 정의를 충족하는 그 밖의 항목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 일환이나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차익이다. 총 계정 원장은 무엇이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것들 모든 계정을 모아놓은 장부, 이 장부를 의미하며 원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장이 아니고 원장이죠. 총 계정 원장이었습니다. 총 포괄 손익,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인한 기간 중 자본의 변동은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 제외. 괜히 읽었네.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인한 기간 중 자본의 변동. 이게 총 포괄 손익. 따라서 단기 순손익에 기타 포괄 손익을 가감한 금액이다. 진짜 어렵네. 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한다. 이게 충당부채. 측정은 무엇이냐?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재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 뭔 소리야?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이 특정이다. 네, 이렇게 넘어가고요. 투자 부동산,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토지,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분 또는 두 가지 모두 부동산을 말한다. 네, 투자 부동산. 자, 투자 자산은 무엇인가? 기업의 고유 사업 목적이 아닌 타기업 지배 통제하거나 유휴 자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장기간 소유하는 자산으로 단기성 예금, 투자 부동산 등이 이에 속한다. 투자 자산이었고요. 투자 활동,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 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말한다. 이런 게 투자 활동이라고 합니다. 판매 기능 재고, 기초 재고 자산과 단기 매입액을 합한 금액을 판매 기능 재고라고 하는데요. 판매 기능 재고는 판매된 원가인 매출 원가가 되거나 미판매된 원가인 기말 재고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보고된다. 판매 기능 가능 재고였습니다. 포괄 손익계산서. 포괄만 들어가면 진짜 어렵던데. 이거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괄 손익계산서는 무엇인가? 포괄이면 한 대 묶는다는 얘기인데 용어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의 경영 성과에 대한 실현된 단기 손익을 보여줌과 동시에 미실현 손익인 기타 포괄 손익을 보여줌으로써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포괄 손익계산서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오, 끝난 것 같은데요.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끝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게 끝이 보이네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외감법에 적용 대상 기업 중 자본통합법에 따라 주권성장법인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선택기업 등의 회계 처리에 적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어떤 기준인데 정확한 명칭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요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금성 자산이란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 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자산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가치 변동의 위험이 별로 없다. 중요하지가 않다. 확정된 금액 현금, 유동성이 매우 높다는 건 자산 중에 최고인 것 같고요. 단기 투자 자산, 현금성 자산. 비용으로 시작하는 게 또 끝난 줄 알았는데 맞네요. 또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이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유입과 유출을 말한다. 현금 흐름표란 일정한 기간에서 기업이 조성한 현금과 사용한 현금의 내역을 정리한 보고서를 현금 흐름표라고 한다. 현재 가치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래 순현금 흐름의 현재 할인 가치 추정치를 말한다. 요거는 현재 시점으로 이제 뭔가 좀 느낌상 소급을 해가지고 현재 할인 가치를 추정하는 거, 현재 가치.
활성 거래 시장. 거래되는 항목이 동질적이고 일반적으로 거래 의사가 있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며 가격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조건을 모두 만족한 시장을 말한다. 활성 거래 시장. 회계. 정보 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특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회계다. 회계거래. 기업의 경영활동 중에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항목에 영향을 미치고 화폐 단위로 측정이 가능한 사건을 말한다. 이게 회계거래다. 회계 순환 과정. 이거는 이제 예습 과정에서 본 것 같습니다. 회계 순환 과정이란 기업이 유용한 재무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제 활동에서 회계 정보를 식별하고 이를 분류, 정리, 요약하여 재무제표로 만들어 공시하기까지의 모든 절차를 말한다. 그게 회계 순환 과정이었습니다. 끝이 아니구나. 자, 회계 원칙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회계 기준이라고도 하며 특정 거래나 회계 사건을 측정하고 인식하여 재무제표를 기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회계 원칙, 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KF즈,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등이 해당된다. 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영어 약자로 K-IFRS라고 합니다. 회계 원칙이었고요. 회계 추정의 변경. 회계 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오류 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뭔 말이죠? 잘 모르겠네요. 회계 추정의 변경이었습니다. 회수 가능액. 자산의 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회수 가능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산에서 자산 또는 현금 창출 단위, 자산의 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 회수 가능액이다.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더 읽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동주택 시설 개론 쪽인데, 자, 회계 원리에 대한 용어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와, 1시간을 넘겼고요. 어쨌든 이걸 끊어서 올리기 싫어가지고 1시간이 넘었지만, 네, 하나의 영상에서 주택관리사 기초 용어 중에서 회계 원리 편이었습니다. 네, 회계 원리에 등장하는 아주 이상 야릇한 용어들, 그 용어의 뜻을 한번 정리된 문서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직접 읽어봤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면서 좀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회계원리 다음에는 이제 공동주택 시설 개론에 대한 용어가 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것도 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을 것 같고요. 네, 살짝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 시설 개론 관련 용어에서 뵙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